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즈빌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서주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터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를 위한 인터뷰 모범 답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자 인터뷰는 크게 기술 인터뷰와 컬처핏 인터뷰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술 인터뷰에서는 주로 개발자의 기술적인 역량을 검증하기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처핏 인터뷰에서는 지원자가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업무하는 이 방향에 잘 맞는 분인지를 확인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컬처핏 인터뷰에서는 좀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중에 오늘 하나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가볍게 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험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주먹으로 해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갈등 멈춰 라고 외친다. 또는 뭐 가위바위보로 해결한다. 이제 심지어는 뭐 퇴사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농담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좀 진지하게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댓글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지원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상대방을 설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의견차가 있다 보면 감정적으로 변하기 쉬운데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 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좀 대화를 자주 해서 오해를 푼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도 좀 대화의 양이 줄면서 좀 의견 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대화의 횟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가끔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런 오해를 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의견 충돌이 있던 적이 별로 없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혹시나 의견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자신은 이제 좀 더 수용적이고 협업을 할 때 최대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메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이제 남게 되는데요. 앞선 이제 답변을 들었을 때 약간 뭐라고 적어야 될지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다 얘기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좀 이게 인상이 남는 대답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컬처핏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인상적인 답변은 구체적인 경험이나 원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경험은 뭐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책이나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친구, 동료들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다 간접 경험을 다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다음과 같은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기술부채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부채란 이제 빠르게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결함을 허용한 것으로 이후에 개발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하면 버그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코드 퀄리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수준의 코드 퀄리티를 만들어냈을 때는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래 3일 걸리는 일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5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틀이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드 퀄리티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를 이후에 이제 고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면 그것은 굳이 기술부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일을 하면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인데요. 그 논쟁은 바로 이 빠른 기능 개발과 높은 코드 퀄리티 이 2가지 사이에서 뭐가 더 좋냐라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PM분들은 특히 이 빠른 기능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PM분들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어떤 기능을 만들고 또 그 기능을 언제까지 출시할 거냐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능을 빨리 개발하면 빨리 개발할수록 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개발자는 높은 코드 퀄리티를 더 추구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소프트웨어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일단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 위에서 내가 코드를 더 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기능 개발을 해야 되냐 아니면 높은 코드 퀄리티를 추구해야 되냐 이 2가지 사이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PM과 이 개발자의 공동의 목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빠른 기능 개발도 아니고 코드 퀄리티를 높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2가지 관점을 어떻게 이제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위해서 이제 디자인 페이오프 라인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마틴 파울러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X축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Y축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쌓이게 되는 기능의 양입니다. 저는 이 기능의 양을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의 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코드 디자인을 잘 했을 때 그래서 기술 부채를 만들지 않고 일을 했을 때는 시간 지남에 따라서 쌓이는 기능의 양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디자인을 하지 않고 개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빠르게 기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이는 기능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그래프에 교차하는 지점을 디자인 페이오프 라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능이 디자인 페이오프 라인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좋은 디자인으로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이 이 디자인 페이오프 라인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디자인을 하지 않고 개발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때는 무조건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빨리 개발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디자인 페이오프 라인의 위치가 훨씬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웬만한 기능을 만들 때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빠른 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빠른 기능 개발과 높은 코드 퀄리티, 여기서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이것을 하나의 문제, 디자인 페이오프 라인을 찾는 문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디자인 페이오프 라인이 얼마나 낮은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걸 찾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요. PM과 개발자 사이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다릅니다. PM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능이 얼마나 이제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능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능이 얼마나 난이도 높은 일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 사례를 버즈빌에서의 사례로 하나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 2에서 3로 포팅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인데요. 버즈빌은 처음에 파이썬 2로 된 모놀리스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에 다 구현을 하고 배포 관리도 이 하나의 서비스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이 많아지면서 각 팀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니즈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 2로 된 이 프로젝트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파이썬 2로 구현된 버즈헤드 프로젝트의 갖가지 기능들을 파이썬 3나 아니면 특히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랭으로 포팅을 해서 서비스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30개에 이르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이 파이썬 2로 된 버즈헤드라는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팀 전체의 생산성이 이 버즈헤드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버즈헤드라는 프로젝트에서 전체 개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버즈헤드라는 프로젝트를 파이썬 2에서 3로 포팅을 하면 많은 개발자들이 행복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고 실제로 3로 포팅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에 실제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의 목표가 다르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씩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상기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버즈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일랩과 플랫폼화 전략 두 가지에 대해서 논쟁입니다. 버즈빌은 초기에 허니스크린이라는 리워드 잠금화면 앱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잠금화면에서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얻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대기업과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자체 포인트 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 앱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잠금화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잠금화면을 딱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앱의 유저들이 잠금화면 광고를 보고 이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화 전략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높은 아주 좋은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는 이 플랫폼화 전략을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허니스크라는 앱의 유저가 이 당시에 한참 잘 증가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저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플랫폼화를 하게 되면 한동안은 이제 허니스크린 개발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과 일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협업하는 상대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해보면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아무리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 두 분이 이 플랫폼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또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참 동안 논쟁을 펼쳤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단일 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100%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를 런칭한 지 3개월 만에 이 허니스크린의 유저 수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이제 과거 경험했던 실패 사례 중에,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던 사례 중에 가장 큰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플랫폼 전략을 하고 나서 또 그 다음 스텝은 뭘로 밟아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잠금 화면에서 광고 효율이 높은 이유가 잠금 화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잠금 화면이 유저들이 매일 지나가는 위치고, 그리고 이 잠금 화면 지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다음에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잠금 화면 지면에서 뭐 할 수 있지? 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리워드 광고를 앱 안에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과연 그게 효율이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또 제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 인앱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고 노출이 잠금 화면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 효율 또한 인앱에서 더 좋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성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 두 가지 의사결정에 제가 2번 연속으로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제가 100% 옳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할 때도 훨씬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끌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주장한 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 의견이 채택이 되면 내심 그게 실패해서 내가 이제 맞았다는 게 증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최선을 다하지 않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결정이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아무도 제가 이전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거는 그냥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맞았냐 아니면 상대방이 맞았냐 이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에서도 같은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disagree and commit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에서 정중하게 반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나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결론을 같이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그런 결론을 한번 내리고 나면 헌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이 모든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존 CEO가 얘기한 거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큰 기업들이 점점 혁신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은 한 가지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타입 1 의사결정은 한번 결정하고 실행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되돌리는 데 있어서 큰 코스트가 들어가는 그런 의사결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입 1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타입 2 의사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돌리는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업무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 타입 2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 2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올바른 의사결정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대입해보면 만약에 내 동료랑 의견 차이가 있고 그것이 잘 좁혀지지 않는다.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타입 2 의사결정인지 타입 1 의사결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타입 2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일단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면 빨리 돌려가지고 다른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폭력 대화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리더십 세션에서 비폭력 대화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요. 이 개념을 접하고 나서 너무 공감되는 내용도 많아서 평소에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수용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맞는 얘기를 좀 재수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맞는 얘기를 재수없게 하면 맞는 거 알면서도 약간은 반항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우리가 관찰과 평가를 뒤섞을 때 상대방은 이를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평가를 뒤섞는지 안 섞는지는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재수없게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평가가 녹아들어져 있으면 상대방은 내가 의도치 않게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팀 과제의 예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팀 과제를 제대로 못 해오는 친구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해오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는 이 열심히라는 단어가 평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관찰한 거는 이 팀 과제의 결과물입니다. 친구가 해온 결과물을 보고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친구가 열심히 안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했지만 그냥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라고 그 친구에 대해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은 방어적으로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의 느낌과 욕구 그리고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느낌은 좀 불안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아마 내 욕구가 학점을 잘 받는 건데 학점을 잘 받으려면 이 과제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 과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좀 불안하다. 나 학점 잘 받고 싶은데 지금 이 과제를 봤을 때는 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해서 이거를 좀 개선했으면 해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지성의 최고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말에 크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제가 하는 얘기에 혹시나 평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회사마다 인터뷰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도 그냥 참고 삼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좀 경력참 할 수 있는 답변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술 부채와 관련된 얘기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20분 동안 대답을 하고 있으면 이게 또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왔을 때 짧게 효율적으로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즈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4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이 소통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존중과 용기를 담아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로 소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설사 좀 상대방이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필요한 피드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즈빌은 이런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버즈빌에 오신다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해보는 경험입니다. 저희는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앱들로부터 오는 이런 광고 이벤트들을 하루에도 5억 건 이상씩 받아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개발자들은 이런 트래픽을 실제로 처리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 잠시 소개드렸듯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내가 운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를 A부터 Z까지 온전히 담당하고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DK 개발에 대한 경험인데요. 이 SDK는 사실 나만 쓸 게 아니고 내가 개발한 거를 다른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준 높은 개발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버즈빌에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같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